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알투파트너스의 이승범입니다. 먼저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질의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별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공통질의 첫 번째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감소가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0년도에 금리 상승이 일어나면서 금리 상승분으로 인해서 금리 효과가 그 신용 위험에 전이가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연 20% 이상 최고금리를 넘는 현상들이 발생해서 해당 부분이 저신용자들한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실 수 있는지, 혹은 제도권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불법 대출업체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업종별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융권은 제일 먼저 은행 쪽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예, 그 은행업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존의 차주들 중에서 신용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대출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 차주를 지원하도록 중신용자 대출이라든지 서민금융 지원 대출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최근에 고금리, 특히 초고금리 그 제한으로 인해서 불법 대출로 몰린 문제는 아마 이금융권 쪽에서 많이 이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막 은행권 쪽에서는 나름대로 그 기금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는 보험 쪽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금융감독 이광원 팀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보험산업은 이제 자산운용 형태가 주로 이제 대출보다는 이제 유가증권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계대출 부분은 저희 그 총자산 중에서 한 1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또 그 가계대출 중에서도 절반가량 이상은 보험 계약 대출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보험 계약 대출은 대부분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보험 계약자가 자기 그 해약 환급금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사전에 그 보험 회사하고 약정된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그 보험 계약 대출이고요. 최근에 이제 보험 계약 대출 한도를 보험회사가 뭐 줄인다는 기사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 봤더니 작년에 이제 퇴직연금 머니 무브하고 그 해약 환급금, 저출생 보험 해약 환급금이 조금 증가하면서 자산 유동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시적인 그 대출 한도 리스크 관리 차원이 있었던 걸로 조금 인지는 되고 있지만 일부 회사에 국한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보험사는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금리나 이런 조건들을 이제 협회를 통해서 공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차주라 하더라도 그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이런 거 시정 규율을 통해서 막고 있고요. 또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대출 한도를 만약에 그 과도하게 줄이는 움직임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고에 나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뭐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까지 감독 당국이 나서서 막는 거는 시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취약차주에 대한 그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대출을 한도를 유지해 가는 것은 대해서는 가급적 이제 자제를 권고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뭐 홈페이지 게시라든지 아니면 그 소비자에게 그 사실은 미리 사전 안내를 그 하셔서 소비자가 급격한 한도 조정으로 인해서 그 계획했던 그 대출 뭐 스케줄 같은 거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좀 질문드리면, 보험계약 대출할 때 네.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보장하는 금리에다가 네. 신용 스프레드 얹어서 보통은 맞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그 2000년대 초반이라든가 네. 1990년대 말이라든가 이때는 그 보장이율이 되게 컸었는데 거기에 신용스프레드 얹어서 하는 게 네. 너무 큰 금리를 지우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2011년도에는 이제 건전교육팀의 이제 선임조사였습니다. 그때 실무자였고 지금 이제 팀장인데요. 그때부터 계속 있었던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감독당국도 애매한 부분이 그 보험 계약 대출의 금리 산정 구조는 처음에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실 때 거기에 이제 기초 서류라고 불리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뭐 약관, 뭐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이 크게 세 종류인데요. 이게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인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계약 대출의 받는 여부는 이제 보험계약자한테 어떤 옵션과 같은 권리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언제 그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대출을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비해서 유동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이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회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에 이제 고금리 확정 이율형 그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그만큼 그 책임준비금을 그 이율로 계속 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 관점에서 보면 이제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어차피 본인의 보험 계약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그 본인이 받을 돈, 그 해약 환급금이 말씀 주신 그 기준금리로 계속 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 관점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그 가상금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상품인 이제 은행권의 이제 예금담보대출도 금리 산출 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금리 플러스 말씀 주신 약간의 가상금리 뭐 한 1.3에서 안팎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 유지되고요. 저희도 이제 그 기준금리 자체를 낮추는 거는 그 기초서류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그래서 가상금리 인하 노력을 계속 해왔고, 그걸 또 아까 말씀드린 협회 공시를 통해서 시장 유율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조금 더 그 가상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유인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뭐 작년에 11월에 잠깐 뭐 신문기사에도 났었는데 그 만약에 고객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그 대출을 그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서 만약에 고객의 어떤 금리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솔직히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1월에도 저희가 TF를 구성하다가 아마 이제 업계에서 취재하시다 보니까 파악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다만 이제 또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스킴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자를 그냥 아예 안 받는 거는 아니고요.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이제 선택해서 지금 조금 내되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받으실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상환하시는 개념으로 가시는 스킴을 선택하신다면 현재의 어떤 이제 그 고객의 그 주관적인 어떤 할인율이 본인의 어떤 그 기준금리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혜택을 보실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금리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이제 작년에 이제 업계와 이제 TF를 통해서 약간 고민을 해왔고요. 올해 그거를 할지 말지는 또 한번 신중하게 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여신업 쪽에, 여사 쪽에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향후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인데, 여전사 쪽에서 어떻게 하실 어떻게 관리 감독하실 건지. 그 작년 연중 뭐 연초부터 그랬고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이제 여전사들이 불가피하게 좀 영업 규모를 축소한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차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조금 원활치 못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저희도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여전사분들 만날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2023년도에 신용위험이 현실화될 우려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전사들이 사실은 리스크 관리를 좀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딱 그 어느 접점을 어디까지 할 거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각자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셔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들을 잘 갖추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 시스템 하에서 대출이 가능한 분들한테는 조금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게 우리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어떤 공적 기능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들은 계속 꾸준히 좀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
그 원인이 어쨌든 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경기 하강 위험 이런 거에 대한 또 여전사들이 판단하고도 결부되는 부분이어서 아주 뭐 이걸 강제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부가해서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기는 지금 안 계시지만, 관계자분 안 계시지만, 저축은행 쪽, 그러니까 뭐, 은행 쪽에 워낙 고신용자 분들을 담당하시니까 잘 안 가실 테고, 네, 은행,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가는 데가 보험사, 저축은행, 그다음에 여전사 쪽을 가게 되는데, 저축은행 담당자 안 계시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막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죠. 신용위험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풀었고 그거를 좀 더 풀 수 있는 상황이 뭐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항상 보니까 저신용자가 제일 문제가 처음에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기업도 좀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먼저 문제가 발생했었고 과거를 보면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될 거는 서로 다 뻔히 알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정부가 계속 유동성을 풀 수는 없는 경우고 그렇다고 하면 뭐 다들 예상하는 건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 다시 내려가겠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때까지는 버텨야 되겠다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계속 올릴 텐데 올리는 순간마다 항상 힘든 그 저신용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제일 여전업에서 제일 많이 그걸 하실 테니까, 그 담당을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뭐 여전업 쪽에서 뭐 신규 사업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수익성 측면에서 악화되다 보니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이 제일 급한 문제인 저신용자에 대한 이 대출 완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뭐 그런 거잖아요. 금감원에서 아무리 해주세요 얘기하더라도 당장 수익성 저희 부도 이렇게 하면 저희 망해요. 이럴 수 있으니 그런 거를 다른 쪽 뭐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다른 뭐 국회라든가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아직 그 구체적인 뭐 방안이 딱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그 금융위에서나 또 저희도 저축은행 감독국 쪽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그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적절한 시기에 자금이 공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것이 또 이 지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금 공급을 안 해주면 또 더 그게 경제를 더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여전사들 당연히 리스크 관리 잘 해야 된다는 거는 대전제이지만 그런 리스크를 잘한다는 전제하에서 또 자금 조달 여건이 좀 더 완화가 되고 하면 그 조달된 자금들이 좀 그렇게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고민하고 또 뭐 이렇게 좀 실행을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나온 상황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 금융위에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저희도 리스크 관리 못지않게 중점을 둬서 좀 관리해 나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공통 질문 두 번째는 부동산 PF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부분인데 부동산 PF 작년에 엘고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지금은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부동산 아파트 특히나 미분양 사태가 지금 발생 막 하기 시작했는데 수도권과 뭐 영남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건설사의 부실로 아마도 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렇게 됐을 때 건설사 부실이 금융권에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감독당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은행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모두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경기, 그다음에 부동산 PF 대출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이제 관심사이고 그래서 작년 초부터 또는 재작년 하반기, 작년 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주문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동산 PF 사업장 또는 PF 대출의 부실이 이제 건설사 그에 대한 뭐 연대 보증이라든지 책임 준공 약정을 체결한
건설사의 보증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결국에 실무 경제, 건설사가 무너지면은 실무 경제로 전이될 위험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개별 뭐 건설사, 개별 은행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부분 문제들이 시스템,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 거, 위기로 확산되는 거 차단하는 게 주요 목적이고요. 이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이 각 개별 이제 사업장들이 국내 아마 그 은행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900여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여신이 나간 사업장이 있는데, 그럼 그 개별 사업장들이 뭐 일괄적으로 다 문제가 뭐 있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라든지 또 그런 뭐 고금리,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있을 것이고, 애초부터 뭐 사업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ABCP 매입이라든지 그 5개 금융지주사가 모여서 언론부도 나왔습니다만은 공동으로 자금 지원, 뭐 만기 연장 이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근본에는 결국엔 유동성이라든지 일시적인 자금 경색 또는 사업 자체로서는 양호한데 이런 거시적인 경제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권에서 저희도 주문하고 있는 것도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인지, 지원을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고 또는 현재 정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하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업장인지를 이제 구분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지원 대책도 상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은행권에 각각 전수조사를 좀 주십사,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별 사업장별 지원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이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이 결과적으로 이제 거시 경제 지표라든지 그런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이가 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해 줄 것을 이제 주문하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공원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PF, 그러니까 예전부터 보험사들이 PF가 제일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험사도 PF 좀 위험해서 못하겠네라고 해서 자금을 끊으면 문제가 또 발생하는 부분이 생길 테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어떻게 뭐 다른 뭐 규제를 좀 풀어줄 건지,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축은행, 그러니까 2010년도 근처에 이제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이제 은행권은 좀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크게 늘지 않았고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보험사들이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보험사가 대출을 많이 취급했던 것 같고요. 증권사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보증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권에서는 부동산 PF가 위험하다는 거를 오래 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걸 아까 발표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PF 사업장별로, 그다음에 그 사업 단계별로 과연 이게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허가 단계에 있는 것들이 원래 예상했던 대로 인허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인허가가 끝났으면 이제 착공이 돼서 분양이 손익분기점 분양률, BEP라고 부르는 분양률을 예정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공사가 제대로 진행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단계별로 쪼개서 제가 나름의 그런 계량 지표를 만들어서 그걸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단계별로 보험회사에 대해서 뭐 필요할 때는 경영진 면담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부동산 PF도 일종의 대체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체 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폐쇄형 자산 운용으로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엑시트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보험권에서 그럼 엑시트 할 때까지 갔을 때 그럼 니네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거냐, 이거를 굉장히 좀 많이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권이 익스포즈 규모 자체는 전 권역에서 이제 대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업권의 특성상 보증이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보증이. 보증 업무는 못하고 있고, 이제 대출만 이제 부동산 PF 대출을 하고 있는데, 그 대출에서 그럼 선순위로 갖고 가는 게 얼마냐는 거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최악의 경우 이제 엑시스를 하려면 결국 그 법정까지 갈 경우가 많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사업장에 있는 자산을 분배를 할 때 선순위자가 우선 보상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순위 여부를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사업자 평가를 계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취약사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연체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순위가 많기 때문에 이건 약간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태까지 경험칙적으로 보면 이게 연체가 되거나 어떤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연체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분쟁까지 가서 결국 자녀 재산을 분배할 때 선순위자는 오히려 그 연체 이자까지 받아가서 최종적으로는 그 수익성이 나쁘지 않지만, 다만 저희가 약간 컨선이 있는 부분은 그게 돈이 묶였을 때 과연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자본 여력이 있느냐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사업장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회사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과연 니네가 그럼 이거 감내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모자라면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본 확충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지금 현상에서 약간의 부실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때문에 너네 무조건 엑시트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제 다른 많은 그 대주단에 참여한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게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 단위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취약사나 그 모니터링 주기를 조금 더 분기보다 더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성희 팀장님은 여전업 쪽에서는 PF 관련된 건 많지는 않으시죠? 저희도 잔액은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PF 여전사가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PF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또 수익이 지금 어느 정도 나는 사업장인지 BEP 분석도 해서요. 문제 사업장들 걸러내고, 또 필요하면 충당금 추가 쌓고 하는 식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혹시 부실이 나더라도 그걸 감내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지금 문제가 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하여튼 여전사도 그 다른 업권 못지않게 좀 다소 익스포저가 있어서 그걸 좀 열심히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 질문 좀 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 그 박준호 팀장님한테 좀 질문 드릴게. 아까 발표 내용 중에 국내 내 고유 리스크라는 말씀을 좀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고유 리스크를 어떤 건지, 그리고 감독관 그걸 어떻게 관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저희들이 좀 쉽게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적 리스크와 고유 리스크로 이제 리스크를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그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그 리스크 요인 그 자체를 제어할 수 없는 리스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인플레이션 인상, 뭐 기준금리 인상, 이건 개별 금융회사가 대응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는 이제 그거에 대한 사전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고유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자,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어느 은행은 아까 제가 발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은행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저금리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금리가 크게 올랐을 때 입는 손실. 그러니까 이건 전략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이 아니고 이제 그간의 사모펀드 사태 발생했던 것처럼 그런 불안전 판매 또는 금융사고 횡령, 금융사고에 대한 리스크도 이거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은행 내부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금융사고 리스크, 평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배구조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또 경영 체계가 근간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고유 리스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의미에서 내포되어 있듯이 고유 리스크는 은행 자체적으로 일단 관리 체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체질 개선, 지배 구조의 선진화, 그다음에 내부 통제 구조의 혁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어떤 흐름에 맞춰가는 뭐 디지털 금융의 뭐 조기 도입, 정착, 소비자 보호체 강화 이런 것들 계속 주문을 하는 거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행할 주체는 은행이 되는 것이고 금융회사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에 대한 실태를 평가해서 취약점을 다시 또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역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건원 팀장님한테 좀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올해 년도에 IFRS 17이랑 킥스가 동시 도입이 되고요. 이게 지금 막 뭐 회계법인에서 아마 이걸 감사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게 문제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시가평가 아니었고, 시가평가와 뭐 삼각평가였었던 거에 비하면 시가평가 그리고 그다음에 시나리오에 따른, 그다음에 경제적 가정 모형에, 그러니까 부채든 어쨌든 가정 모형에 따른 결과가 되게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뭐 아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뭐 관련된 내용들은 건너뛰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뭐 많지는 않겠죠. 특정 업체들이 그렇게 높은 데가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경영개선 계획 10년 동안 관리 감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보험사 부실이 당장에 일어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테스트 하시고요. 관련해서 보시는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만행할, 지금 신계약이 없고, 그다음에 보험계약 해지가 되고, 금리가 인상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마감 확률 거의 없잖아요. 이게 적어도 1년, 뭐 2년, 3년 이렇게 뭐 지난 다음에 발생할 텐데, 그렇게 된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를 그 당시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라든가 혹은 뭐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커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관리를 잘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도가 바뀌어서 킥스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RBC 비율이 일시적으로 100%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10년 동안 계속 끌고 가면서 경영 개선 계획을 살펴보면서 뭔가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점을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보험 분과 자문회의라고,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제 보험 분야 전문가 아니 업계 분들 모셔서 저희 그 감독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게 그럼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한 교수님이 10년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이게 업무 분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KICS 담당은 이제 보험 리스크 제도실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험 감독국에 있고요. 그 보험 리스크 제도실에서 이제 답변이 나온 거는, 아까도 제가 발표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제적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서 그 ICS와 솔벤시 2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 솔벤시 2라는 거는 그 EU 연합 쪽에서 그 유럽존에서 하고 있는 자본 적성성 제도입니다. 근데 거의 그 저희가 하고 있는 그 ICS하고 거의 많이 비슷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솔벤시 2가 도입됐을 때 거기서 그럼 유예 기한을 얼마를 줬느냐고 했을 때 거기는 16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해서 리스크 제도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10년이 그렇게 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KICS라는 거는 이제 자본 적성성 제도 하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어떤 보험 경영의 패러다임 자체가 쉬프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그 IFRS 17하고 그 ICS가 같이 들어오면서 보험의 어떤 손익의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성과 평가 체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나 유예기간도 그 외국의 어떤 그 사례, 먼저 있었던 사례에 비춰볼 때 길지는 않은 시간이다라는 거기 그 회의에서도 그 합의가 있었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약간 명확하게 할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그 100%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 규정상 용어는 이제 지급 여력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이 아까 그 설명드렸듯이 그 분모가 요구 자본이고 위에가 이제 분자가 가용 자본인데 그게 100이 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향후 1년 동안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보험 계약자가 순간적으로 다 해약한다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가정을 두고 만든 시스템이라 글로벌리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100 밑으로 떨어졌을 때 바로 아까 사회자님 말씀 주시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저희도 이제 저희가 감독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어떤 그 이벤트가 터졌을 때 저희도 이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적기정 조치도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밑에일 때, 그리고 50 밑에일 때, 0 밑에일 때 해서 그거를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의 단계 수준도 강화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100 떨어졌다고 그건 아니야라는 관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RBC는 작년까지 있었던 그 지급력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어떤 레짐이나 이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KICS는 그 산출하는 방식 자체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용어는 지급력 비율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포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성인 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계속 얘기하다시피 저신용자가 대출을 하려면 이쪽 저쪽 많이 가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 은행권에서 안 되고 뭐 그러다가 이금융권을 여러 군데 하다 보니 다중채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서 큰 파일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다중채무자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저희 업권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이금융권 통틀어서 다중채무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래서 신용평가사 자료들 또 저희가 업무보고서로 받는 자료들 가지고 다중채무자 현황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충당금 적립률도 좀 조정을 하고 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자금 시장도 안 좋아지고 경기 여건도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전성 관련한 강화는 조금 지금 활발하게 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정 규모로 대출 나가고 또 나간 대출에 대해서 위험을 적정히 측정해서 또 이거를 충당금에 반영하는 것들은 저희가 꾸준히 지금 계속 조금씩 한 번에 너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분들, 진행해 주신 그 강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